네, 5분의 이슈 파이터와 함께합니다. 수요 정치 클럽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구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개표 진행 중인데 뭐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5분 모두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세요? 5분 그래도 자 정계에서 좀 활동들도 하시고 뭐 하시니까 촉이 있잖아요. 촉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자께서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 다 틀려요. 아니 박사님이 전문가시니까 말을 함부로 꺼내질 못하겠어요. 아니요, 좀 우리 같은 사람 다 틀려요. 촉이 맞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제가 그 대학교 친구들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 반응을 살짝 보면은 그 친구들이 원래 민주당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은 막판 변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특히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제 그 프랑스에 있었던 이슬람 테러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도 힘을 보태겠다고 이렇게 그 메시지 날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메시지였던 것이 이번에 결과를 보면 확실히 그 흑인표는 지난번에 이제 올 초에 블랙 라이브 매터라고 하는 그 어떤 인권 운동의 일환으로 굉장히 바이든한테 몰표가 갔지만은 네. 히스패닉만 하더라도 지난 선거보다도 트럼프는 더 줬거든요, 표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추세라는 것이 실제 그런 어떤 아주 계산된 트럼프의 갈라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막판에 이제 개표하면서 대도시권 까면서 네. 아까 말했던 흑인 유권자들 표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몰표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위스콘신 이제 결과 뒤집혔고, 그리고 조지아 뒤집힐 거라 예상하고 있고, 조지아 애틀랜타가 이제 안 까인 건데 거기 가보면 다 흑인들 엄청 많이 삽니다. 진짜. 맞아요. 예, 애틀랜타 가보면은. 그리고 이제 미시간을 보통 이제 얘기하시는데 미시간에 이제 디트로이트라고 하죠. 저희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거기 가면 거기는 80%가 흑인입니다, 도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쏟아진 미시간도 아마 뒤집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데? 뭐 저희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측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메시지 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이 될 것 같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당론입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 딴 거 몰라도 선거에 대한 촉은 대한민국에서 뭐 몇 손가락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긴 미국 네트워크도 많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 이상하게 지금 이제 좀 매니악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예, 뭔가 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엔터테이너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원래 질 것 같은 사람이 역전하면 재밌어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약간 지금 인터넷상의 분위기는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 저는 국익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좋은 사람이 안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촉을 얘기를 했더니 되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네. 어쨌든 저는 여전히 끝까지 지켜봐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예, 신장식입니다. 그 우편 투표가 5,920만. 이 우편 투표가 지금 뭐까지 이미 개표가 시작된 것도 있지만 3일 후까지 이렇게 펜실베니아는 3일 정도 더 연장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10일 연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은 걱정은 우편 투표에서 바이든이 역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무슨 총기가 작년에 비해서 67%가 이 대선 특수로 91%. 더 늘었어요. 2배네, 2배 그러면. 대선 특수까지는 들었는데 총알은 전국 매진이라고 그러죠.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하는 나라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선 때. 근데 선거 때 좀 늘긴 해요. 네, 원래. 근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큰 장이 열렸으면은 제발 그 강경 보수 중에서 민경우 의원님이랑 그 유튜브 하시는 거 사전 투표 의혹 하시던 분들 미국에 좀 다녀오시길 좀 바랍니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좀 그런 의혹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활동 좀 하십시오. 한국에 사지 말고. 자, 우리 뭐 구영모 최고위원은 어떻게? 네. 확실히 뭐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계속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실히 돈 앞에 장사 없다라고. 사실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주식시장이든 뭐든 계속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사실 어제도 주식 증시가 많이 좀 기술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5개 이제 보니까 총 77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전에 뭐 위스콘신이 뭐 이제 경합에 있었다가 다시 뭐 역전하게 했는데 바이든이, 근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이 없다는 거죠. 뭐 우편 투표가 있긴 한다고 하지만 지금 추세가 계속 간다고 하면 전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될 것 같다. 또 주식 시장을 통해서 바라본 그렇군요. 젊은 사람이 달라요. 네. 네, 민주당 박진영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한국의 진보 정당이 계시니까 상대적 진보 정당인 우리 한국의 민주당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정규직일 때는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을 찍는데 비정규직이 되거나 해직되는 순간에 보수 정당을 찍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트러스트 벨트가 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쪽이라고.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아니요,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을 저는 그걸 보여주는 예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고답적인 말씀이셨는데 천천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애 대변인. 예, 김성애입니다. 저는 바이든이 270대 268로 해서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요. 이야. 계산을 하셨어요 벌써? 예, 270. 지금 뭐 위스콘신 넘어왔고 미시건도 넘어올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우편 투표인데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지금 270만 표가 우편 투표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100만 표 정도는 개봉했지만 170만은 안 한 상태인데 미국은 메일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66%가 그 민주당 표가 들어와 있고 23%가 공화당 그리고 무당적이 23%라서 여기서도 100만 표 차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펜실베니아를 진다고 하더라도 펜실베니아가 미국에 빠져 있다고 해도 미시건하고 위스콘신하고 애리조나를 바이든이 가져오면 전반적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까지 지금 투표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미시건은 수요일 밤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말을 지금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로 놓고 보면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선을 끝내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데들을 바이든이 이겨서 정리를 해서 내일 저녁에라도 승리를 발표하는 방법이 제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매우 가깝긴 하지만 결국은 바이든이 이기지 않겠나. 270대 268면 정말 가까스로 이기는. 그러니까 270이 거기서 그게 들어간 거잖아요. 미시간에서 이제 16명, 위스콘신 10명. 그렇습니다. 예. 아리조나 11명 해갖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여론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이제 네이트 실버가 하고 있는 뭐 538 이런 데들은 지금 90%가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 그렇게 못 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저는 하여튼 이번 선거관 결과와 상관없이 도대체 여론조사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실버가 ABC에 나왔는데 얼굴이 막 흑빛이 됐어요. 흑빛이 되고 말을 못하고 제대로.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우리가 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영향 많이 주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많은 제도들을 넣어서 이렇게 정확해지는 거죠. 안심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미국 가면은 애초에 우리나라는 유선전화랑 무선전화 010이냐 015 구분 가능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것도 없어요. 없죠. 거기는 지역 번호로 다 가죠. 다 뭐 매사추세츠 617 뭐 이렇게 그냥 통일돼 있거든요. 유무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기반 하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그래서 뭔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뭐 트루먼 대통령 당선됐어요. 1948년도에 그때 완전 전부 다 막 시카고 뭐였죠? 트리뷴이었나? 거기서 막 찍어냈었잖아요. 그 듀이가 이긴다고. 그런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전기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도 사실 지금까지 미국 여론조사 굉장히 정확하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서울시장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형 얘기를 계속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네, 서울시장 그럼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아시아경제가 어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내놨어요. 먼저 조사 개요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하고 지나가야 돼서 이 조사는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과 2일 이틀간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100% 휴대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8.0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유, 숙제를 다 끝냈네요. 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누구를 주목들을 하고 계신지 그냥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앞에 이제 뭐 노인 정계로 가는 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김성애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요. 아니, 후보고요. 예? 후보고요. 후보. 네. 뭐 후보로 따지면 박영선 후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네. 이게 지금 보궐선거잖아요. 그렇죠. 보궐선거인데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다시 보궐선거를 만들 경우에 대한 그런 정치적 부담. 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봐서 현재 국회의원이 아닌 분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박영선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거론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선거에 떨어지신 분이라서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장으로 다시 뭐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난감한 측면이 또 한편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따르면은 참고로 박영선 장관이 이제 1위로 나왔고 그 여권에서는 적합도. 네, 적합도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또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거든요. 전 말은 이건 적합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인지도 조사였기 때문에 아하.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예. 없다. 가상 대결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간의 경쟁력 비교가 될 때 그때부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당 후보군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저희 젊은 사람들이 차 살 때 이제 인터넷 가서 물어보고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아반떼 프로옵션을 살 거야 아니면 소나타 깡통을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괴롭다고? 배기량에 있어가지고 급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옵션에 따라 가지고 고급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오는 말로는 대선 주자군에서 서울시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한 체급 위에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저희 당이 이제 회동하면서 김성태, 나경원, 이혜훈 의원 등 다 훌륭한 분들이고 의원으로서는 사실 할 거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당 대표도 하시고 원내대표 하시고 뭐 다 하신 분들인데 저는 이 급으로 가가지고 아까 언급되는 박영선 후보라든지 박영선 장관도 장관까지 지냈고 네. 인지도가 없는 인물이 아니고 의원 생활 뭐 충실히 하셨고 하니까 체급을 올려가지고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현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당에 계신 분 아닙니다만 안철수 대표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지금 대선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서울시장 한번 뛰고 또 재선까지 한 다음에 그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 이 두 분이 가장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박진영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민주당 박진영입니다. 비슷한데요. 저는 신념처럼 늘 이야기하는 게 서울시장은 서울시장감이 될 수 없다. 대권 주자라야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신념이세요? 예, 신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울이 가지는 이 특성이 어쨌든 소통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인들이 특징이 자꾸 미래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고 투표하지 딱 그 정도의 적합한 수준만 보고 투표하지는 않아요. 정치를 게임으로 즐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되고 난 뒤에 뭐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후보감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박영선 장관이 앞서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재미 요소가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재미있는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안철수 대표 왜들 괴롭히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취재를 해봤는데 상당히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 국민의힘의 중진들을 만났을 때는 만나고 다닐 때는 서울시장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중도적인 상태에서 대권주자 여론조사도 나오고 이러니까 제3지대가 또 통할까? 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서울시장 나가지 않겠어. 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범야권의 엄청난 방해자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뭐 세력 관계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개인기로서 자기가 뭘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였죠.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이 전에 본인 뒷담화를 깠지만은 데리고 와서 오세훈 후보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3자 구도로 갔다. 안철수 당이 2등만 했다. 그러면은 야권 개편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자기가 대선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계산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알 수 없이 또 편지 들고 와서 갑자기 또 누구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굉장히 재미있는 변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3지대라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저랑 안철수 대표랑 같은 선거에 저는 보궐 나가고 거기 이제 서울시장 나갔지만은 제3지대로 그때 안철수 대표가 인물 경쟁력이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김문수 지사보다 낫다는 평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때 그래도 호기롭게 이제 당내에서 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3등할 후보는 내지 않는 게 좋다 이러면서 공천 파동도 망하고 이랬거든요. 본인이 3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3당 후보에 대해서 대선도 겪어보셨고 그다음에 서울시장도 겪어봤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는 좀 깨우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 전형적인 이 대권병 때문에 그걸 또 바로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약간 안철수 대표님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민주당이 예전에 안철수 대표를 삼켰다가 나중에 이제 동교동계랑 같이 뱉은 게 그때 굉장히 큰 그 선거에서 도움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던 게 뱉었다기보다는 스스로 나간 거.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제3지대나 이런 중도표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 연대마저도 성사하기 어려울 거다 나중에 큰 선거들에서.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선거라는 게 구도 인물 정책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서는 민주당의 압도적 우위 구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럼 이제 이 구도에서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안철수 대표가 뭘 목표로 할 거냐, 특히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를 뭘 목표로 할 거냐에 따라서 후보 선택지도 달라질 텐데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민주당이 우위인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될 거는 뭐 계속 우리 이준석 최고랑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젖잘 싸다, 졌지만 잘 싸웠다 해서 당을 리빌딩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럴 만한 후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제 결국은 뭐 선거 때 얘기하는 게 알아야 찍지, 좋아야 찍지, 찍어야 찍지 그러거든요. 그냥 일단 인지도 높은 사람을 이제 중진 쪽으로 턴하는 건 인지도 높은 사람 쪽으로 지금 턴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정신나간 감독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리빌딩합니까? 이게 무슨 코리안 시리즈예요? 이거는 진짜 코리안 시리즈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코리안 시리즈가 아니에요. 이영표 선수가 그랬잖아요. 월드컵이 뭐 보여주려고 나오는 거 이기려고 나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지도 높은 쪽으로 일단 이렇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턴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아야 찍지, 좋아야 찍지, 찍어야 찍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좋아야 찍지인데 좋아야 되는데 이 비호감도를 아직 여전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이 비호감도를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안철수 이런 분들도 사실 옛날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 비호감도가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인지도는 높지만 뭐 그 무상급식 때 걸렸던 또 그다음에 수해 때 보여줬던 오세이돈 뭐 이런 비호감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 시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 비호감도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구명모 최고위원 지금 막 이게 너무 할 말이 많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를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약간 화났어요. 지금 항상 그런 굉장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아주 예의 바르시고. 그게 그래도 이용 가치가 있을 때나 그런 거지 안 그러면 무시당해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비호감이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검색해 보시면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 사실 지금 뭐 내일 당장 선거한다면은 당연히 민주당이 이기겠죠. 저희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꾸준하게 서울시장에 대해서 계속 생각 없다 일관되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계속 뭐 이렇게 메시지를 다르게 전한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뭐 중앙일보나 뭐 최근에 이런 인터뷰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 신장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비호감도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게 서울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권 교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어떤 서울시장이 전초전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장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힘이 역할 그 너무나 지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야권 혁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이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지지율 자체가 뭐 18% 20%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데 빨리 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든 내려놓든 그렇게 지금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장식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메시지는 그런데 사람이 정치인이 말도 중요한데 사실은 행동도 중요하거든요. 행동이 보여주는 가만히 안 계세요. 여러분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말씀이 여러 군데 들어오고요. 특히 이제 언론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수도권 그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위원장 모임에 참석을 하셨어요. 수도권 지역위원장 모임에 갔는데 그쪽에서 불렀던 안철수 대표를 불렀던 그 수도권 지역의 젊은 지역위원장도 설마 올 줄 몰랐다 했는데 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 왜 갔어요?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게 야권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비호감이 높은데 그거를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반문연대잖아요. 그걸 추감이 있어서 그럼 같이 만나야죠.
뭐가 문제인지 내부적으로는 모르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강요도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야권 혁신의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당사자들과 만나야지 뭐 야권 혁신이 이루어지지 계속 국민의힘 안에서 얘가 해봤자 뭐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음 야권 반문연대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박진정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 현식은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속으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해서 야권 연대로 갈 거냐. 이거 궁예 신공입니다. 저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요. 궁예 신공. 예, 궁예 신공이다. 맞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금태섭도 나오고 또 진중권하고도 또 뭐 같이 하시더라고요. 진중권 씨하고도 뭘 같이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도도 뜨고 또 뭐 그 기생충 박사 보니까 서민도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갈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제3지대가 구조적으로 한번 실패했는데 한 2번 실패했는데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러니까 아마 계속 제3지대로 갈 것인가 국민의힘하고 연대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속 이제 안철수 대표가 비호감도에 대해 가지고 저희 당에 이제 뭔가를 이제 제기한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이 작년 12월 14일에 갤럽에서 비호감도 조사했는데 1위가 안철수 대표 69%가 비호감이고 황교안 대표가 67%, 유승민 의원이 59% 이렇게 야권 대권주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승민 의원도 그렇게 비호감도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거 보수가 많이 나오긴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저 지형 때문에. 그런데 보수 대권주자 안, 황, 유 이렇게 보면은 69, 67, 59 이런 순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지난 선거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문희 지사보다 인물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음에도 구조적으로 표가 어느 이상 20% 이상 못 올라가는 대선도 그렇고 이거는 안철수 대표도 사실 아까 제가 말했던 민주당에 갔다가 탈당하고 나오면서 민주당과 척을 지고 또 보수 쪽에는 탄핵 때문에 척을 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중도라는 지형 역시 존재하지만은 생각보다 확장성이 높지 않다. 69%의 사람 비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나올 수 있는 표는 31% 이상 못 나옵니다. 그건 민주당에서 양념 때문에 그런 거죠. 열린민주당 김성현인데 이 선거 중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수치를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의회 구성이요. 민주당이 101명, 국민의힘이 6명, 국민의당이 1명, 정의당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6명 중에 3명이 비례고 나머지 3명이 강남구 6자리 중에 3자리를 갖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이 단 한 석도 없어요. 시의원이. 구의원은 상대적으로 양쪽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실제로 하고 이게 보궐선거잖아요. 아무리 관심을 끌어도 동네에서 결국 조직을 누가 들고 싸움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변수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서 이게 바람으로 뒤집을 수 있으려면 조금 전에 인물 말씀하셨는데 그 인물이 이 모든 조직을 뒤집을 만한 뭔가 충격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분이 거론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승부 자체가 싱거울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 중에 정세균 총리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 차는 소나타 이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급을 하나 높여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급수 대결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정세균 총리는 격분하셨죠. 본인의 그랜저급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만약에 야권 연대가 된다면은 대선 주자급이 여당에서도 나올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유시민 장관. 너 대선 안 하더라도 서울시장 정도 희생 한번 해봐. 거긴 아반떼예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뭐 정세균 총리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지역 정치를 해봤는 경험으로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바닥이 완전 바뀌었어요. 바닥이 바뀌었는데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하나는 이제 촛불, 또 하나는 뭐냐면 통진당 사태예요.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잘 알겠지만 통진당 사태가 생기면서 통진당했던 활동가들이 정치를 하지 않고 지역에 와서 풀뿌리 활동가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분들이 지역에 도서관 운동도 하고 공동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이분들하고 시너지가 생겨서 서울시 내에 이렇게 풀뿌리 자체가 조직이 생겨버렸어요. 엄마 조직, 학교 조직, 공동체 조직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사실은 서울시의 바닥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은 구도 싸움에서 민주당이라든가 이 우리 진보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제 공통 질문 좀 드리고 그리고 요 라운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무엇에 달렸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장식 변호사님. 저요. 네. 저는 서울시장 선거 결국 경제에 달렸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경제에 달렸다. 예.
그 실제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네. 경제를 계속 강조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세금, 집값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 이거를 상징할 만한 후보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뭐 이해운 뭐 등등등 얘기하지만 아직 급이 낮아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장제원 등등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네. 결과적으로 반문연대거든요. 근데 이제 반문연대가 잘 안 될 걸로 보여서 실은 반문연대로 하면 여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도 네, 뭔가 네. 이렇게 그 자기 운신의 폭이 생기겠죠. 근데 경제 실정을 뭐 비판하면서 이렇게 나올 거냐, 경제냐, 반문연대냐, 요 갈림길에 있는데 네. 실제로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후보들도 다 민주당 후보들 다 알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 특히 경제 성적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네. 거에 좀 달려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서울시장 선거 100일량에 달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정의당도 지금 자꾸 부인하지만은 차고에 100일량이 있는 차인데 있어요. 지금 심상정 그 아하. 의원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게요. 저는 사실 이거 뭐 정의당 관계자 신장식 변호사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실 김종철 대표 이제 체제 출범 이후에 민주당이 후보 안 내는 걸 고민했을 시기에 가장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려 그러면은 심상정 의원이 출마하면 진짜 곤란하지 않겠냐 민주당이 뭐 그런 차원의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특히 그렇게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완전하게 이제 김종철 대표의 노선이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상정 대표님도 꼭 후보군에 넣어야 된다 봅니다. 아, 엄청 그렇군요. 뻔뿌질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모든 방송에 나가서. 박재민 배우님. 뭐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싫은가 보다. 예, 그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 아니, 오늘 갑자기 우리 그 신장식 변호사님이 저쪽 편으로 붙는 것 같은데 팁도 주시고 저는 그 이번 선거에 지금부터 우리 경제부총리가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음에 뒤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성애 대변인. 서울시장 선거는 열린민주당에 달렸다. 왜요? 네, 저희도 당이고요. 예. 네.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 준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탐색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뭐 지금까지 조직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드렸지만 어쨌든 이번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 이유 자체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옹색한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이 전 충분히 대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방자치 선거를 포함해서 좀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정당 행위를 해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선거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린민주당도. 이번 이명박 대통령 그 수감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이제 명예가 복권된 사람 중에 하나인 정봉주 의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정봉주 봅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냥 저는 제가 하나 엎어서 추가하면요. 최강욱 대표님 그 서울시장 후보 추가. 김진애 의원도 있잖아요. 네. 도시계획, 도시 전문가, 건축 전문가. 인사동을 네. 만든 사람이니까 뭐 전 뭐 충분히 이야기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구용모입니다. 저는 서울시장 선거는 김경수한테 달렸다. 에? 김경수 항소심 이제 디메나스 2일이잖아요. 네. 예, 이 사건이 이제 뭐 어떤 유죄로 판결이 되면 또 전국이 굉장히 시끄러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반문연대가 좀 더 잘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장 선거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결국 반문연대냐 경제실정 비판이냐 이렇게 가 있다니까요. 두 개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야권은 빨리 국민의힘은 노선을 선택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까 이준석 저희가 훨씬 배기량이 크니까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이 언급했던 그 비호감 조사 예. 관련 조사 개요를 제가 설명해 드려요. 그 얘기를 해갖고 고생시켰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4일간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무작위 추출 조사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응답률은 1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그 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비호감도 69%로 나왔다는 그렇게 얘기입니다. 강조를 이준석 최고위원 사실은 예. 여의도 연구소에서 예. 인물 넣어서 다 대입해서 돌리고 있죠 사실은. 저희는 다 하죠. 다 네. 통상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검찰을 사실 비롯해서 홍남기 부총리 아까 얘기도 나왔길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검찰 내 이프로스라고 하나요? 네. 그 전산망 자기들끼리 하는 이제 인트라넷 같은 데서 이제 실명을 밝히는 데니까 거기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떤 비판,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비판 얘기가 나왔고 추미애 장관이 커밍아웃했다. 정말 개혁이 필요하겠네요라고 SNS에 올리고
그럼 하여튼 계속 그 검찰 내부에서 그에 대한 댓글이라든지 이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의 검사들이 거기 참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국감에서 뭐 글쎄 굉장히 눈에 띄어서 그런지 지난번 여론조사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 주에 초에 나왔었던 여론조사에서 두 자리 숫자, 그것도 상당히 근접한 20%에 근접한 숫자로 나왔었고, 근데 법무연수원 찾아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게 뭐 검찰 개혁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고요. 또 홍남기 전 부총리는 이제 사의 표명을 했죠. 네, 사의 표명을 했다가 이게 반려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여당 내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고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도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다고 방금 전에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커밍아웃 먼저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신장식 변호사님. 아, 네네네. 왜 먼저 시킬 줄 몰랐죠. 네, 맞아요. 예. 여당부터 시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골고루 갑니다. 골고루 손 돌아가면서. 예, 신장식입니다. 저는 이게 뭐 검란이다라고 쓰는 기사들이 네. 기사가 아니라 기도 같아요. 제발 검란이었으면 하는 기도문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이전에 검란이라고 얘기됐던 것들을 보면 이제 한상대 검찰총장 됐을 때 이 양반이 무슨 뭐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뭐 사법행정 잘합시다 이게 아니고 좌파를 척결하겠다 이러면서 총장 물러나라 해가지고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이 정도는 돼야 자기 목을 내놓고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사실 이 프로세스에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들끼리 보는 인터넷 소란 정도 수준이거나 또는 굉장히 계산된 정치행위. 이 프로스가 내부 폐쇄망이라고 하지만 이게 전부 다 바깥으로 언론을 향해서 기사가 나간다는 거 알고 있단 어떻게 말이죠. 나가요? 예, 그쪽에 있는 검사들이 불러주든지 뭐 이러나 봐요. 계속 그 정의도 검사라든지 이런 양반은 계속해서 이 프로스를 통해서 자기가 검찰 개혁 이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해왔어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정치 행위이거나 인터넷 소란 정도 되는 거다. 크게 보지 않는다. 예, 네. 큰 문제 아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예. 구영모 최고위원. 네, 저는 윤 총장이 얘기했죠. 검찰 개혁. 저는 사실 검찰 개혁에 지금까지 어떤 뭐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계속 뭐지 그랬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고면 하지 마라.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이 검사분들의 커밍아웃이 어떤 검찰 개혁의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늘 생각하는 게 늘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그런 지금까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심의 논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당청에 대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반발을 얘기를 했고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늘 공무원들이 개혁을 해야지만 저는 개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검사들의 커밍아웃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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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예, 박진영입니다. 저는 좀 거칠게 표현해서 감히 임명된 자들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되게 거치세요. 네. 아니,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뭐 투표해서 뽑은 검찰국장이다. 투표해서 뽑은 그 검사당이다. 그렇다면 제가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임명된 사람이에요. 시험 쳐서 임명된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그 국가의 어쨌든 이 제도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이 주권적인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장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당 소속입니다만은 장관들도 국회에 나와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저는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애. 저는 일단 그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 그러는데 정말 너무 괴로운데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그 190개가 넘는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로 돌아가자라는 되게 소박한 바람이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게 이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인지를 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수사를 잘하라는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떼어내는 과정인데 수사를 잘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 검찰총장은 임명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화국 얘기하면서 이제 법의 지배, 지난번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법의 지배라고 했는데 법의 지배가 가능해진 건 법은 있었지만 임금과 왕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법이 프랑스 때까지 가면서 임금도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검찰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비위에 대한 이 온정주의, 검찰 가족주의를 하나도 타파하지 못했는데 누가 지금 법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식구들도 쳐내지 못하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 살아있는 권력을 박근혜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떨어뜨려 본 적이 있는 검찰이 이거 되겠는데 싶으니까 이번엔 문재인 정부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쳐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오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네네. 보여져서 많이 불편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국 장관 사태 때 부각되었던 인권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찰 개혁 일환이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런 것들 그 당시 막 구구절절 조국 장관 수사할 때는 막 계속 이의 제기했잖아요. 여당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정작 한동훈 검사를 수사할 때 되니까 몸을 날려가지고 핸드폰을 뺏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 그냥 자기 말들 자기가 시건하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말은 좋은데요. 정작 많은 국민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게 과연 지금 검찰이 그럼 여권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가지고는 장애물이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꾸준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내부 통신망에다 글을 쓰는 것이 그거 이상의 토론 방법이 있을까요? 대학생들이 학내의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의제기하고 싶으면은 대자보 붙이는 겁니다. 대자보 붙여서 서로 대자보로 논리 싸움 할 수 있는 건데 거기 갑자기 총장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학생들 왜 이런 거 쓰냐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학교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이런 평검사들의 어떤 논의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보태면 모르겠지만은 얘 이런 거 썼어요라고 자기 페이스북에 갖다 붙인 다음에 얘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하는 모양새로 해가지고 과연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있었고 그런 조리돌림을 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반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원래 내용적으로 다퉈보려고 들어갔다가 아니 말 좀 해보자는데 왜 이렇게 날 조리돌림하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저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박진영 대변인이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국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라 그러는데 가장 조아려야 될 사람은 추미애입니다. 저는 참 아까 전에 열린민주당 김성애입니다. 소위 말하는 추미애 장관이 붙였다는 링크 내용 보니까 그 탐사 보도인데 23일 동안 그 다른 검사의 비위 사실을 말하겠다라고 한 피의자를 23일 동안 감금하면서 변호사 가족 접견도 안 시켜주고 완전히 고문에 가까운 짓을 한 건데 이렇게 하고도 아무도 처벌을 안 받고 지나가는 이런 문화에 놀랐어요. 이런 지경인 줄 몰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자는 사람은 아무도 안 나오고 있는 게 전 더 신기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자기만의 공수처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다 보는 것이 감찰이거든요. 감찰 돌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예를 들어 진회원 검사 같은 분들 내부 통신망도 아니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대고 본인의 동료 검사들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뭐 도마뱀이니 무슨 개구리니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건 왜 감찰하러 안 들어갑니까? 그 내용도 보니까 감찰해달라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위에서 감찰 보고서를 무시하고 찢어버리는 과정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 이렇게 엉망진창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 분 말고 다른 분들이 애처로운 눈빛을 네, 박진영입니다. 내부망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우리 김성애 대변인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임명권자가 이야기했던 검찰개혁의 방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들 가지고 자기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부망에서. 임명권자는 수사권 문제, 기소권 문제 분리라든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견제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검찰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임명권자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검찰개혁 가지고 자기들이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장식입니다. 그 전에 이제 검사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니들 질 때도 있지 않냐. 사건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워낙 유죄율이 높기는 한데 질 때도 있지 않냐. 그럼 그런 날은 가서 내가 왜 졌나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러냐.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 나는 그런 날은 집에 가서 무협지를 보지. 정의는 승리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마음을 다져.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의는 검사가 지킨다. 라고 하는 굉장히 독선적인 사고방식을 검찰 집단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하나의 상징이 윤석열 총장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기득권인 각종 뭐 수사
수사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소재량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거는 검찰은 여전히 짱짱맨 요술방망이 수사권 기소권 내 손에서 절대 놓칠 수 없어. 우리 그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도 때려잡자. 저는 그 살아있는 권력 안에 윤석열 총장도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지금 검찰들이 윤석열 총장도 잘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권한의 분산입니다. 이 권한의 분산을 중심에 두고 검찰개혁이 얘기돼야 된다. 네, 구용모 최고위원. 예, 저는 보면 그 장관들이 중립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책 중립이. 근데 추미애 장관만 패복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장관들은 사실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왜 항상 조국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이렇게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만약에 장관이 되면 이렇게 패복 정치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 페이스북. 장관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정무직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뭐 다른 뭐 유은혜 장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항상 다른 방식의 정치예요. 그분들은. 페이스북에서 항상 그렇게 쓴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나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는 좀 국회의원들이 장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갖고 여기서 토론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네. 미국 대선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았는데 지금 가장 핫하니까 어쨌든 그때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수요 정치 클럽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구용모 최고위원, 김성애 대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진영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